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2차례 발생했습니다. 동해에서 최근 나흘 새 19차례나 지진이 일어나자 기상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 사범 131명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미성년자도 15명이나 포함됐는데 공짜 마약 때문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시정 선고입니다. 서울 강북 일대에서 20곳이 넘는 가구가 50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은 100여 채의 집을 가진 것으로 전해져 피해 확산 우려가 큽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길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함께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건 28년 만으로 두 정상은 오늘 밤 혈맹의 미래를 다지는 정상회담을 엽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1년여 만에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에 이은 꼼수 복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까지 나흘간 벌써 19번 강원도 동해 부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진 숫자입니다. 규모는 작아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듯한데 문제는 이렇게 지진이 잦다 보면 에너지가 응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지에 비해 단층선 파악이 어려운 바닷속인 만큼 연속 지진이 이뤄지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첫 번째 소식 김민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진이 반복되고 있는 해역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규모 1.7을 시작으로 오늘 2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날 발생한 3.5가 가장 규모가 컸을 정도로 아직 대규모 지진은 없었습니다. 육지와 해역 사이의 거리도 멀었던 만큼 육상으로 진동이 전달되거나 지진 해일인 쓰나미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지점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이어지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해역에 규모 5.1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지진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알려진 단층이 있다든지 다른 여타의 조건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진 단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해저 단층 조사에 나선 건 지난 2018년이 처음입니다. 영덕과 부산 구간 해저 단층 조사가 지난 연말 마무리됐는데 관련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다지만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주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2000년 이전에 지어졌거든요. 강력한 지진은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또 60여 년 전에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해일이 덮친 적도 있으니만큼 주민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동해 묵호항 인근의 논담골길 마을. 최근 동해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들의 진앙지와 가까운 마을 중 한 곳입니다. 높은 비탈을 따라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비스듬한 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은 지진에 취약합니다. 동해 지역의 대형 건축물 역시 대부분 내진 설계 의무가 없었던 2000년대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바다에서 지진이 이어지고 있고 규모도 점점 커지다 보니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겁나지. 여진이 많으니까. 그때 우리 아파트 저기 사는데 흔들렸습니다. 60여 년 전에 해일을 경험했던 바닷가 마을 주민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들이 육지에 올라오고 차단인 도로에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 지진으로 동해안에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동을 느낀 사람도 극히 드문 상황이지만 지난 23일부터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동해시청 지진계에서도 모두 감지됐습니다. 동해안 각 지자체들은 해안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진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대피소를 점검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마약 중독도 시킬 겸 학부모에게 협박도 할 겸 학생들에게 무료로 마약 음료를 나눠줬던 사건 기억하시죠? 이런 수법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공짜로 마약을 나눠주고 마약을 하게 해 마약에 중독을 시킨 어른들이 붙잡혔거든요. 아이들이 재벌로 찾아가 마약을 산 경우도 많았고요. 시작은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결론은 중독, 아예 마약 판매에 뛰어든 아이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배관 사이에 필로폰이 담긴 검은 봉투와 주택가 계량기 안에 숨겨진 액상 대마. 조직폭력배 A씨 등 39명이 최근 2년간 태국 등에서 들여온 마약으로 차량 안이나 골목에서 거래됐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습니다. 실제 마약 판매가 이뤄진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입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거래된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약 20억 원 상당의 마약 1.5kg을 압수했습니다. A씨 등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92명이 적발됐는데 미성년자가 15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에서 알게 된 성인들에게 필로폰을 공짜로 받기도 하며 짧게는 2달, 길게는 2년까지 투약하며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투약이 적발된 뒤 2달 만에 마약을 하고 아예 판매까지 한 10대도 있었습니다. 투약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서 투약하고 싶은 대부분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성인들은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31명을 송치하고 마약을 시중에 판매한 A씨 등 18명과 상습 투약한 미성년자 1명은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징계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데 피해자는 본인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남성.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이야기 도중 일행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더니 이 교수가 앞에 앉은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칩니다. 전공의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쌉니다. 얘기를 하는 분 중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이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폭행한 교수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무정지가 끝나자마자 복직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교수가 충분히 반성했고 의사 구하기도 어려워 복직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환자들이 많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도 했고. 전국 전공의들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폭행 교수의 직무 6개월 정지는 봐주기 징계였다는 겁니다. 전공의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 3년 동안 지도 전문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지도 전문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교수는 3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주병으로 폭행당한 전공의는 가해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남편을 살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부인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고 있다. 믿기십니까? 보험금을 타려고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가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남편의 보험금 8억 원을 타내려고 옥중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일찍 출소하게 되면 쓰려는 걸까요?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3m 깊이의 계곡으로 다이빙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피해자를 살인하기 위해 복어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있는 물에 빠지게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는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은혜는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했고 구조를 하지 않고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간접 살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을 가스라이팅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이빙을 지시한 것은 직접적인 살인 행위라며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혜와 조현수는 보험금을 위한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은혜의 정신적 지배와 통제가 있었다고 확신하긴 어렵다며 1심 판결대로 자귀적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가스라이팅 사건이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한편 이은혜는 재판 중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공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번 첫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선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솜방망이 쳐버렸다는 비판이 일었었죠.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지난해 3월 이곳에서 크레인을 타고 이동하던 1.2톤짜리 철판이 떨어져 협력업체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한국제강의 조금은 수는 3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회사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관련법으로는 국내 두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입니다. 또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빈번한 산업재해가 있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진일보한 판결이다. 현재 재판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12건. 이번 실형 판결이 남아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처음엔 아주 특별한 경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이번에 서울 성북구와 중랑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액수도 수억 원씩 더 많습니다. 우선 알려진 것만 20채에서 피해액이 56억 원인데 이 집주인은 1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주인은 부동산 값이 너무 떨어지고 세금은 많아서 그런 거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신축 빌라. 3년 전 취업에 성공해 직장과 가까운 이곳에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3억 원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됐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나서 한 달 반, 2달 정도 뒤에 로 이제 닉네임이 바뀌었어요. 빨리 집을 빼고 싶으면 부동산에 제가 더 돈을 얹어줘서 세입자를 더 빨리 제가 구해라라고. 이곳 빌라에서 파악된 해당 임대인의 전세 사기 피해는 3건이 넘는데 일부 세대는 압류까지 당했습니다. 성북구의 또 다른 빌라에 3억 원이 넘는 생애 첫 전셋집을 구한 B씨 역시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날릴 처지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40%밖에 안 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안 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하려고 이제 변호사들을 알아보고. 피해자들은 집값보다 전세금이 많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준단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깡통 전세 피해는 성북구뿐 아니라 인근의 중랑구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이거 임대 보증금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세입자들한테는 계속 기다려. 전셋값이 여전히 시세보다 높다 보니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는 상황. 현재 피해 가구는 20여 곳에 금액도 50억 원이 넘는데 절반 이상이 강북 지역입니다. 일부 건물은 전세 사기로 구속된 빌라왕 이모 씨가 투자한 빌라였고 일부 피해자는 되레 협박죄로 형사 고소까지 받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세부담이 크고 전셋값이 떨어져 상황이 어렵다며 반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고 주장한 임대인은 100여 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폭탄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는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지만 정부는 오늘도 선구제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대납한다면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 구제하는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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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보전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 여당의 특별 법안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정부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논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구제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을 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일단 먼저 돌려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자.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정부와 여당은 내일 마련하는 특별법안에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LH 등 공공이 대신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여야는 벌에 각자가 마련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올려 다음 달 초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이 곧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동안 미국은 우리와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핵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게 없었는데 이제 생길 듯합니다. 한미 간 핵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회담 선언의 이름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워싱턴 나가 있는 황재헌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 워싱턴 선언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네, 지금 이곳 시각은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뒤 한미 정상회담은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확장 억제와 관련된 양 정상 공동선언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대변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한미 간의 핵 협의 그룹 NCG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선언에 따라 한미는 핵 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미국 확장 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체계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결국 이 확장 억제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도 이와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죠? 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백악관 기자들을 상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브리핑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데요. 미 NSC는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배치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한미 핵 공유나 핵 공동 기획 같은 안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예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공동선언의 이름과 일부 내용이 먼저 나온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배경이 뭡니까? 네,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다는 사실은 미 NSC가 우리 대통령실보다 먼저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우리 대통령실이 워싱턴 선언이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두 브리핑의 보도의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인 오후 7시여서 동시에 뉴스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중요한 합의의 이름과 내용이 공개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확장 억제의 구체 방안에 대해 막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미국이 브리핑을 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발표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 가능하고요. 우리 대통령실은 미국 발표 중 일부만 공식화하면서 나머지는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는 점,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종의 막판 수싸움을 벌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 그만큼 회담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어떤 방안이 구체화될지 여전히 가늠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에 초청해 이른바 서로 케미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선물도 교환했는데 윤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백악관에 초청했습니다. 바이든 부부는 1층에 내려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고 백악관 내부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선물 교환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에게 글러브와 배트를 건넸고 윤 대통령은 자개 장식의 달 항아리를 답례로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다이어트 음료인 제로 콜라를 권한 일화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과를 먹던 중 포도주스를 집어들자 바이든 대통령이 음료는 여기 있다며 제로 콜라를 내밀었는데 평소 제로 콜라를 즐기는 윤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한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친교 행사는 당초 예정했던 시간을 30분 이상 넘겨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공원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국빈 방문은 내일이 본선인데 예선에서 이미 두 정상 네 분이 각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의 이른바 케미를 위한 친교회 시간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투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미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행사에서 미국 코닝사가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억 원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면서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재계 수장들도 우리 측이죠. 총출동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경제계 수장 39명이 한자리에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 윤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코닝사의 깜짝 투자 소식도 나왔습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향후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신고식에 6개사에 19억 불, 코닝사에서 발표한 15억 불까지 하면은 총 59억 불.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주요 한국 기업 총수들도 미국 기업인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미래 70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톱3를 선언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을 통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면서 수소 연료전지 트랙터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을 의식한 듯 이를 발표하며 유감도 표했죠. 국민의힘은 뻔뻔한 귀가라고 꼬집었고 정의당 역시 위장 탈당을 인정한 꼴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민형배 의원의 복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지 1년 만입니다. 민 의원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 형식입니다.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무소속 상태에서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안건조정위 표결에 참석해 법안 통과에 일조했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통과한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면서도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을 알리며 헌재 지적을 아프게 새기겠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한 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전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정의당도 민 의원의 복당은 결국 지난해 탈당이 위장 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주제 보겠습니다. 9일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복당 소식을 전했던 민영배 의원 아닙니까? 네. 예, 9일 전이면은 무소속이었을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소속이었죠. 네. 민영배 의원을 두고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맞섰는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수당과 그 외 당 소속 의원을 3대3 동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해 사실상 4대2 구도를 만든 거죠. 네. 민 의원님께서 교육의 안건조정위로 오셔서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내용을 지속한다는 의미이고 1년 전 검수완박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전이 오갔죠. 이태규 의원님, 진짜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민주당하고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합니다. 그 무슨 강행하시면 강행하시면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선동 질이라뇨.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세요. 의원님이 용어 선택을 제대로 하세요. 있지도 않는 위장탈당을 자꾸 위장탈당이라고 그러면서 선동을 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민 의원, 불과 9일 만에 복당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수당과 그 외 당 소속 의원을 3대3 동수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민 의원이 무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4대2가 되면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다시? 제가 방금 전에 국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민 의원은 교육위원회 의원 소속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사보임을 하거나 위원회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나를 고발하라?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누가 한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요. 네. 맥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 소년의 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찍힌 촬영물을 두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명을 동원한 컨셉 촬영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경찰은 최근 장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장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핵심은 빈곤 포르노란 가치 판단입니다.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촬영물을 같이 봤다고요? 네, 오늘 회의장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 촬영물을 같이 봤습니다. 그걸 본 뒤에 이재명 대표가 나도 고발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판단은 조명은 없었다 했는데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바닥 브리핑. 누가 브리핑을 바닥에서 했습니까?
얼핏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요. 눈썰미가 좋은 시청자 여러분은 아마 누군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취재진이 원 장관과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국회 복도바닥에 앉아 기다렸는데요. 원 장관이 바닥에 앉아있는 취재진을 보더니 자신도 바닥에 앉아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아니, 혼자 미안하잖아. 예. 매트를 들고 다녀야 되겠구만. 방석 매트를. 근데 보증금만 우선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하면 되죠. 그 자체가 이 구상이라는 게 불가능한 구상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반환 무구상입니다. 후구상이 아니라. 어쨌든 흔히 볼 수 있는 브리핑 장면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브리핑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변인이라는 별명도 생겼었는데요.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기자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브리핑 내용을 받아치려면 바닥에 앉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자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정치인이 함께 바닥에 앉는 모습도 드물지만 포착되곤 합니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렇게 바닥에 앉아서라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집에 가려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같은 해 7월엔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졌죠. 인천항 근처이고 화물차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는데 결국 경찰이 화물차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안전해졌을까요?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11살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해 9월부터 경찰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 학교 앞 대로 1.1km 구간에는 적재량 4.5톤 이상, 총 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와 특수차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캠코더까지 들고 단속하는데도 집채만한 차들이 몇 분에 한 대꼴로 지나갑니다. 2년 전 사망사고가 난 바로 그 횡단보도로도 아이들 앞으로 대형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하교 시간에 아이를 데리러 온 한 엄마는 사고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뛰어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트럭은 높으니까 아이를 잘 못 보시더라고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곳에서 단속된 화물차는 지난해에만 2,256대, 1년 5개월 동안 단속된 총 건수는 3,800대가 넘습니다. 우회도로 대신 가던 길로 가려는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경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행금지 도로라는 걸 알리는 표지판은 글자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어렵고 도로에 이미 진입하고서야 뒤늦게 나타나는 진입금지 표지판도 있습니다. 내비에 이게 찍히지는 않아요. 모르는 차들이 오는 거, 이 사람들 일부러 오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꼭 화물차나 대형차가 아니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한 해 500건 안팎씩 일어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직장 괴롭힘 피해 조사는 그 조사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보다 더 힘들었던 건 노동당국의 소극적 행태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A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도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자기들보다 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이 때까지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없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재수없는 사람이다. 고민 끝에 직장 괴롭힘 신고를 결정했지만 노동부의 태도는 A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용역 형태로 근무한 A씨의 근로자 신분을 지적하며 법적 문제까지 언급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사업주로고 이제 선택을 해버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형태상으로 뭐 하는 거는 이제 근로자가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선택해버리면 그게 또 법적으로 선생님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A씨는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사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노동지청에서 대질 방식으로 마련된 면담. 당시 녹음된 내용입니다. 연속된 반복된 실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가는 과정에서 괴롭히려고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네가 여자야, 남자 세계에서. 직장 괴롭힘의 원인이 A씨의 업무 미숙 때문이라는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졌지만 근로감독 간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면담 직후 사측과의 합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지침에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하고 대질 조사나 화해, 중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지와 이 노동부 기조와 지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에 적극 행정을 해주셔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A씨는 조사가 공정치 못하다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됐습니다. 해당 노동지청은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으며 보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부실 편파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상급기관인 부산노동청은 해당 노동지청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아찔한 도주 영상이 생생하게 찍혔는데 사고가 안 난 게 기적입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탑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갑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탑차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합세해 도주로를 막아보지만 차량은 인도로 올라타 요리조리 피해 도망갑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무려 5km를 도주한 남성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자 이번엔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찰과 시민에 포위됐고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추격전 끝에 이곳에서 붙잡힌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운전하니까 누가 다치면 안 된다 생각으로 이렇게 쫓겨냈거든요. 골목길을 그렇게 막 휘젓고 다니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남성은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건, 사고와 사회 이슈들을 들여다보는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띵동, 경찰입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경찰이 찾아왔어요, 이제. 네. 영상까지 한번 볼게요. Excuse me. 네, 경찰이 다짜고짜 숙소에 들어갑니다. 네. 안에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데 당황하네요. 그렇죠. 다른 곳들도 보면 들이닥치거든요. 네. 멀쩡해 보이지만 모두 신고되지 않은 서울의 불법 영업 숙소들입니다. 손님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예. 일반 주택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숙소 같거든요. 내부 모습을 네. 보면요. 그게 문제인가요? 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게 문제죠. 네. 오피스텔이나 영업 폐쇄 명령 받은 여관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로 쓸 수가 없는데 몰래 했습니다. 음주 소란으로 주민 민원 쏟아지자 지난해 10월부터 단속 이루어져서 숙박업자 76명이 적발됐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로 쓸 수가 없군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곳들 중에는 아파트와 빌라도 있었는데요. 여기는 에어비앤비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신고 안 하고 그냥 영업한 거죠. 화재시설 점검 같은 거 제대로 당연히 안 받았겠죠? 네. 이런 신고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려고 하면 일단 문이 개방이 안 돼 있고 또 호스트하고 게스트하고도 메신저로만 왔다 갔다 하고 참 단속하기가 힘들고 이번에 걸린 곳 말고도 불법 에어비앤비 업소들이
꽤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하나요? 그래서일까요? 서울시는 불법 영업을 제보하면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다고 모두 합법인 건 아니라는 사실 알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런 일 생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스님이랑 평소에 말싸움할 일이 있나요? 평소에는 없죠. 네. 그런데 가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보도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들어가. 당신 땅에 들어가세요. 저희 누구냐? 나와. 진짜 뭐 고성이 오가고 있어요. 말싸움하고 있죠. 예, 등산객들이 근데 철제문에 막혀서 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기가 사찰 땅입니다. 스님이 요금 받으려고 하는데 등산객들은 안 내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시비가 붙은 거죠. 네. 절이나 이런 데를 갔다가 구경도 안 해놨는데 받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사찰님까지 다 묶은 거잖아요. 우리는 부당하다는 거고. 저도 국립공원 같은 데 갈 때 사찰에 통행세처럼 돈 낸 적 있긴 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 솔직히 절을 구경할 마음은 없었는데 지나가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원래 저렇게 돈 받아도 되는 건 맞나요? 되는 거 맞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들은 관람료 명목으로 요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4일부터 조계종이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65개 사찰, 대부분의 사찰이 이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항의가 너무 심해서 요금 없앤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소유자, 관리자가 관람료를 없앨 경우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5월 1일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과 관련해가지고 업무 협약식을 문화재청이랑 진행을 합니다. 뭐 등산객은 통행세 낸다는 느낌 안 드니까 좋고 사찰도 문화재 보호에 사용될 재원을 여전히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좋은 것 같은데요? 모든 사찰에서 그런데 요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시도 지정문화재만 갖고 있는 사찰, 그러니까 국보나 보물이 없는 조계종 사찰은 관람료 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계종 이외 종파 사찰도 관람료 계속 받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풀어야 할 과제가 조금 더 있긴 하네요. 그래도 뭐 이번에 합의 잘 해서 풀어왔잖아요. 앞으로도 대화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과의 말싸움 패스해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저한테 다음 달이 마감인 가게 쿠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다음 달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럼 그 쿠폰을 쓰라는 걸까요? 쓰지 말라는 걸까요? 항공사 마일리지 얘기입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에서는 여행이 어려워 항공 마일리지를 쓴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도 유효기간이 다가와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억울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공정위가 이런 항공사의 불공정한 약관을 받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옥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30만 마일리지를 모은 A씨.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미국 왕복 항공권을 끊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환불은 받았지만 못 쓰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코로나 기간이 1년, 2년, 3년 길어지면서 못 쓰고 날리게 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팬데믹 기간 마일리지 연장을 한다고 발표했었지만 지금까지 약관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항공 이용이 어려워진 시기도 항공 마일리지 유효 기간인 10년에 포함하는 기존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되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 마일리지가 있어도 쓸 데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보너스 자석 증평과 복합 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의 소진 방안도 약관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외에 회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회원 제반 실적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의 거리별 마일리지 개편안은 자진 철회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안병우입니다. 내일부터는 반려견을 이동 가방에 데리고 외출할 땐 잠금 장치를 꼭 해야 합니다. 맹견류로 분류된 반려견은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더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아예 들어갈 수 없고요. 반려동물 판매, 장매업은 허가제로 바뀌어서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목줄 없던 개가 갑자기 행인에게 달려들어 물고 입막에 없는 하운드 무리는 푸드를 낚아채고 견주도 다치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이 아닌 캔넬 같은 이동 장비를 사용하면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이 소유자 등 없이 그 길 있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이동 장치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그걸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의 내부 공용 공간에서도 반려견 이동 때는 목줄을 잡거나 안아야 합니다. 도사견, 피플테리어 등 맹견은 어린이 공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귀엽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데 리드줄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 마당에서 키우는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돼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 수입과 판매, 장묘업도 허가제로 바뀌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에 대한 처벌 형량이 살인죄 수준으로 올라가고 아예 음주를 하면 차량 시동이 켜지지 않게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차량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취재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니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중간에 혹 운전자를 바꿔치기 할까 이를 방지하는 장치까지 있었죠.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의식이 없었던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지 불과 18일 만입니다. 30대 남성을 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고 강화된 처벌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보니 시동 버튼을 눌러도 음주 측정 통과 표시가 떠야 시동이 걸립니다. 술을 한 잔 마셨는데요. 다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불합격 표시가 뜨면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을 통과해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이게 돼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음주운전 적발자가 자비로 이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자며 불을 지폈는데 한 대당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금개혁, 물 건너가는 걸까요? 오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모였지만 근본 대책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됐지만 하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 자체가 부담이겠죠. 연금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청회입니다. 지난해 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마이너스 8.22%를 기록하며 질타가 이어지자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는 자리입니다. 제대로 사실 못하는 그런 이유라는 거는 재정 목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의 조정 없이는 연금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청 위험 자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지난 10달간 활동한 연금개혁 특위는 빈손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민간자문위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내릴지 방향성 자체는 물론 구체적 수치도 정하지 못하면서 맹탕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6개월 늘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앞으로도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연금 개혁이 또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SK그룹 편입 이후 가장 큰 적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에서 비슷한 상황인데 바닥이 다가왔다는 낙관론도 있지만 미중 갈등은 여전하죠. 더 낮은 바닥이 또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큽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발표한 1분기 영업 손실은 3조 4천억 원. 매출은 5조 881억 원으로 무려 58%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 영업 적자 이후 2개 분기 동안 5조 원이 넘는 적자가 쌓였습니다. 매출의 급격한 감소와 전 분기 말 대비 재고가 증가하고 악화된 낸드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분기에 보수적인 판매를 실행하였고 연간 적자가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문 영업 적자가 4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에도 오히려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를 만큼 바닥이 다가왔다는 기대도 크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를 두고 미중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은 반도체에 대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Now, this will obviously include efforts to coordinate our investments in the semiconductor sector to secure critical technologies and to address economic coercion.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양새고 완만하고 아주 느린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요인에 더해 미중 갈등이라는 정치적 변수에도 얽혀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년 대선 때는 82세가 되고 두 번째 임기를 마친다면 86세가 되겠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한 만큼 지난 대선과 같은 리턴 매치 가능성이 커진 건데 하지만 양측 모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정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약 3분 분량의 바이든 대통령 재선 출마 영상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극우 공화당 지지자를 비판하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부각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을 극단주의자로 지칭하며 출마한 이유이자 싸워서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said we're in a battle for the soul of America, and we still are. Let's finish this job. I know we can.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는 82세가 되고 두 번째 임기를 마치면 86세가 되면서 고령 문제와 39%의 낮은 지지율은 극복 과제입니다. 역시 공화당에서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차이로 앞서고 있어 내년에는 대선 리턴 매치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출마해 이기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Biden has totally humiliated our nation on the world stage, starting with the Afghanistan disaster, perhaps the most embarrassing ev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로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점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날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우려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기대감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1분기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현대차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이 도요타를 넘어섰습니다. 기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 늘어난 2조 8,74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65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녹슨 인식표. 대한민과 육군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새겨진 박재권. 2018년 비무장지대에서 백골 상태로 수습된 박재권 2등 중사, 지금으로 치면 병장이죠. 21살에 입대한 박재권 2등 중사는 6.25 전쟁 당시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이 군번줄 덕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진 두 여동생은 오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늘 목에 걸고 다니는 인식표, 흔히 군번줄은 고대 로마 병사들이 가죽으로 된 작은 띠에 이름과 신상을 적어 목에 걸고 다닌 시그나쿨룸이 기원이라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입대한 22년 군번 4,900명은 입영년도 23년 군번을 부여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 행정착오, 그러니까 실수 때문에요. 이로 인해 후임에게 무시당했다는 웃지 못할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또 자대 생활은 차치하고서라도 전역 후 군 적금이나 보조금 등 군번 오류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우려도 큰데, 그런데 육군은 확인된 개인의 불이익이 없다며 정정불가라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잘할 테니 봐줘라는 거죠. 잘못된 군번으로 당장 무슨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조차 지금 당장 아프지 않아도 앞으로 발생한 후유증이 없는지 살펴보고 다음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지게 돼 있는데, 육군에서 지금 당장 확인된 불이익이 없으니 그냥 살라니요. 군 행정의 출발이자 기본이라 할 군번조차 제대로 부여 못하는 우리 군을 어떻게 병사들이 따르고 또 국민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착오나 잘못이 있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비용을 치르더라도 바로잡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군은 그 기본도 안 돼 있는 거 설마 아니겠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실수지만 못 바꿔 였습니다. 비는 완전히 잦아들었지만 종일 날이 서늘합니다.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봄볕까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전국적으로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단 아침까지는 오히려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일부 중부와 남부 내륙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는데요. 때문에 곳곳에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면서 안개는 모두 걷히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영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7도,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광주가 5도, 낮 기온은 23도, 대구도 23도, 부산 19도까지 오르는 등 따스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